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기업의 그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 그리고 기업의 이익금을 가장 낮은 세율로 환원해가는 이익금 환원, 그리고 주가 조정과 사업 무관 자산 관리를 통해서 사업 승계를 완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 텍스트라 연구소가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하는지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대표님들하고 항상 미팅을 끝내고 나면 대표님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게, 소장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장님께서, 이건희 회장님, 비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라고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여쭤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에게 따로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님 비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수행비서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수행비서라고 하면 네. 이건희 회장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네.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비서실이 있고 비서가 있고 이게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다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네. 인원이 보통 그러면 그 선별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6,500명이 동기인데, 네. 이 그룹에 입사해서 신입 때부터 뽑힌 게 처음입니다. 저희 기수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6,500명 중에 4명이 동기고요. 네. 대부분은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별로. 네. 그러니까 되게 드물죠. 네. 그리고 회장님을 365일 그냥 모시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서가 맞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하는 주 잡이 네. 기획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군 또는 전체 사업에 대한 뭐 이 기획들, 네, 컴퓨터 하나 주면 네, 다른 사람들 다 눈멀게 할 수 있는 놈이라 그랬으니까 네. 네, 안 만들어 본 서류가 없을 정도로 네, 죽어라고 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과 바로 옆에서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재적인 모습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 세 분만 있으면 네, 우리나라 전 세계 1위 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께서 가장 교훈적인 판단을 획기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 집적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 깎아 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가 있잖아요. 이만한 웨이퍼가. 네.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게 깎아서 더 깊게 하다 보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바 반도체가 아마 전 세계 1위였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전자에서 그때 1메가디램일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실무에서 계속 의견이 올라왔던 거죠. 깎아 나가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지금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장님께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더 잘 깎을 건지가 그 이슈였어요.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근데 이건희 회장께서 그때 결정하신 게, 깎지 말고 차라리 스택식으로 쌓아라. 쌓으면서 집적도를 올리는 게 쉽지 않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메가디램이 개발이 되면 전 세계 1위로 94년도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정을 이건희 회장이 하신 겁니다. 예전에 그런 회장님들의 그런 의사결정이나 사고방식이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네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배우셔서 아마 소장님도 남다르게 좀 사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 되면 이제 소장님이 업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절세된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 네. 나는 소장님한테 의뢰한 기업에 적합한가?
나는 아직 이제 좀 모자란 것 같은데라고 좀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어떤 업무부터 어떤 업무까지 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PD님 같이 몇 번 나가셨잖아요. 네. 나가셔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데 네. 대표님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하는 일은 2006년부터 제가 법인 컨설팅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초창기에 만들던 분들을 다 이 자산관리 회사, 뭐 기타 회사들의 다 대표이사로 지금 창업 중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것부터 자산 한 1,000억 정도 될 때까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도 정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경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정관 개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급여 체계라든지 아니면 인사 노무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법인이 커나감에 따라서 네. 그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익금 환원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님들 다 아시는 거는 배당입니다. 배당이라는 게 정률 배당이 있고 차등 배당이 있었는데 이 차등 배당에 대한 이제 과세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차등 배당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률 배당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 큰 돈을 인출해 가실 때는 자기 주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승계할 때 그 통상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시든 상속공제를 대비를 하시든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뭐 사업을 승계하시든 아니면 분할해서 합병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승계하게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승계와 관계돼서는 엄청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어찌됐든 사업무관 자산을 축소해야 되고 네, 시가총액과 주식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러한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향 설정 부분,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실이라든지 이런 기획 업무를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책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보통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표님들하고 지금 이야기한 소장님께서 상담을 받았을 때 대표님들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또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조직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대표님들이 회사의 총책임자시고 또 총 권한을 갖고 계시고 통괄한다라 그러죠. 우리가 대표의 직무를 통괄한다라고 하는데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 캐파를 대표님이 다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임직원이 있게 되는데 이 경영과 관계돼서 또 이제 회사의 업무와 관계돼서만 통괄하시는데 되려 이 기업의 이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주주와 임원과 근로자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과 대표님 가족, 오너라 그러죠 우리가. 이 오너들을 위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그게 비서실이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없게 되죠. 법인 컨설팅 하는 이 컨설턴트들을 대표님의 비서를 하나 선임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의 개인 자산을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을 세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재무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거든요. 기업의 재무팀은 법인의 재무를 총괄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하는 거는 법인의 재무는 재무팀이 하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컨설턴트는 네. 오너와 오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또 이 컨설턴트 조직이 일선에 계신 세무사님이나 네. 회계사님들과 또 다른 부분은 네.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선 세무사님, 뭐 기장 세무사님 다 거래하시죠. 그분들한테 대표님이 안고 있는 이러한 뭐 문제들 또는 뭐 어떤 뭐랄까요 이 조언 같은 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이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반론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수료를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기장을 대리하고 법인세 신고 대리를 하시는 거지 이러한 컨설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도 이제 전문 분야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세무사님들도 각 전문 분야가 있어서 사실 모든 분야를 알고 있지는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도 오히려 이제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외과 의사가 있고 내과 의사가 있고 뇌 전문의가 그렇죠. 있고 심장 네. 전문의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김에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장사의 주가는 네.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상장사에 대한 그 회계를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회계법인이 하는 거죠. 외감 이상이 되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서 매년 감사를 받으셔야죠. 상장사는 특히나 더 엄하게 네, 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네, 회계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님이 우리 회사의 주가에 관여하게 되나요? 아니죠. 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 세무사님들이 우리 회사의 주가를 관여할까요? 외감이 되기 전에는 기장 세무사님을 통해서 기장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메인 업무가 기장 대리, 회계 대리를 하시는 거고요. 법인세 신고 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회사의 주가에 관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주가 평가를 기장 세무사님이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가장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오갈 때 그리고 수익금을 인출해 가실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은 국세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볼 때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는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메인 컨설팅을 하는 게 저희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무사님도 한편으로는 이해되고 대표님도 좀 답답한 게 제가 느껴지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세무사님은 사실 100개, 400개 이상을 해야지 이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그 개인 고객의 그 주가 관리를 못 하세요. 근데 관심 있는 대표님들이 자기 주가 부분이 궁금해서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치 않게 어바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틀린 경우가 저는 99%더라고요. 대표님 주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에 세무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래. 근데 설마 세무사님이 틀리게 이야기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같이 이제 전략적 세무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 주가 평가하고 내용들을 해드리니까 알고 계신 금액의 몇 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주가가 얼마 안 돼서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서 그런 나의 자산을 뭐 이전받고, 그 다음에 절세를 하는 부분들에 전문적인 비서를 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 컨설턴트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측면으로 또 이야기를 또 민원도 제기를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실 컨설턴트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실제로 대표님한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법인 컨설팅 자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맞는데 이게 뭐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유입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게 진짜 뭐 법인 컨설팅 정말 이제 배우는 분이 유튜브로 자기가 가장 전문가처럼 이제 막 말씀하시잖아요. 틀린 말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선택하는 대표님들이 잘 골랐다고 판단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컨설팅 받아보시고 큰 실망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실력 있고 잘하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찍어서 대표님들과 이 좀 대화할 수 있으면 시장도 좀 정화도 되고 또 후킹보다는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는 차별점이 좀 있는 영상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라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들이 컨설팅 업계에서는 약 중급 정도의 레벨의 이 지식을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급 이하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네, 대표님들한테는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이 기타 이 다른 방송들과 좀 차별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중급 정도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최상급의 정보도 전달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부분까지는 좀 오픈이 어렵고요. 네, 그거는 이제 컨설팅 진행하면서 저희 노하우들을 다 그때 회사에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사실은 이제 첫 미팅을 하시면 궁금한 점을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명확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실행의 디테일 부분, 그 다음에 최상의 그 노하우 부분들은 실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왜 3년, 5년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신 대표님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길어야 되는지, 그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제도 정비하는 부분은 뭐 길어야 2년 안에 다 끝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컨설팅 기간을 가져가는 건들은 어떤 건이냐면 사업 승계 쪽에 같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승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업 승계 증여 특례로 갈지, 가업 상속 공제로 갈지, 아니면 분할과 합병을 거칠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거쳐서 갈지가 메인 이슈가 되는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 좀 강화가 되면서 개정안으로 나왔었죠.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기존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증여 의제로 보지 않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증여 의제로 빠지면서 올해부터 증여세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쪽으로 이제 많이 턴하시는 것 같은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라는 걸 우리가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기는 금액이 얼마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이 300억 정도의 가치였던 거를 100억으로 줄일 수 있으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죠. 300억이라 그러면 10억 공제하고 120억까지 10%, 그럼 12억이 나올 거고, 170억에 대해서 20%니까 34억. 그러면 46억 원의 증여특례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100억으로 줄이게 되면 9억 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할 때 그럼 주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의 가치를 급락시켜야 되는데, 급락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가평가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가중평균 주가라는 게 있고 순자산가액의 80%가 최저가로 들어가서 두 가지 중에 적은 거를, 큰 거를 주가로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중평균 주가를 따질 때 우리가 3년간의 순손익 가치라는 걸 따집니다. 전년도, 2년 전, 3년 전 단기순이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급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3년간의 순손익 가치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매년 회기가 바뀔 때마다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순이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순자산 가치도 축소해야지만 가중평균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따라가는 게 이익금 환원이니까, 네, 주가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3년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계획이 3년에서 5년까지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통상 한 1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되는 회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더라도 반토막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미팅을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전문사들하고 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직 분들. 네네. 네네. 전문직 분들이 근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같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또 관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신뢰 부분들이 있으셔서 설마 틀리게 이야기할 거라 생각을 못 하시는데 주로 어떤 실수들을 하고 왜 그런 실수들을 하시는지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야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 주시면 아마 대표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그분들은 주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뭐 배당을 얼마를 빼게 되면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네,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19년 동안 수백 분을 만나 뵀는데 그 부분을 정말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사업 승계와 관계돼서 작업하는 거는 사업무관 자산은 이제 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무관 자산을 축소하는 거는 권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법 기준에 따라서 뭐 가업승계 징역특례가 됐든 상속공제가 됐든 신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받고 나서 신청하고 나서 부친께서 바로 대표이사로 계셨던 부친께서 은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그 자녀분 2세 경영자가 외국에서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왔더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노하우를 배울 시간이 거의 없어요. 몇 년을 근무했다래도 대리나 과장급으로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급에서 보는 사업적인 역량만 보이는 겁니다. 대표로서 역량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세법에 따라서 징역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2, 3년간은 이 아드님이 대표이사로도 3년 안에 취임도 해야 되지만 아드님이 메인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아버님 때보다는 사업적으로 많이 부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한 2, 3년 지나서 보니까 시가총액 100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7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외감이었던 법인이라면 회계사님을 부르겠죠. 회계사님, 제가 100억일 때 신고해서 9억 세금을 냈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 시가총액 70억밖에 안 되고 지금 세금으로 하면 6억밖에 안 내는데 그럼 주가를 좀 조정한 다음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신청했으면 더 세금 반밖에 안 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한 두세 번 당해보시면 그 회계사님은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뭐 사업승계 물어보시면 그냥 가업상속공제로 가시죠 라고 말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기장세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사업무관 자산도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그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200%를 초과하는 현금, 그다음에 금융 투자 자산이 사업무관 자산인데 이 현금에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사무관 자산 비율이 틀려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 승계와 관계된 부분,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과 꼭 말씀 나누시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영상은 후킹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초급자가 있을 거고 고급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초급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야기가 또 좀 더 자기가 덜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표님들이 사실 정량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있지만 정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중급 이상의 이런 정보를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거르는데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하면 왜 초급, 중급, 고급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들이 어떻게 좀 실패 사례로 오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는 이 지식 정보가 제가 그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네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점주주와 관계된 법문, 두 번째는 이익금 환원과 관계된 부분, 세 번째는 사업 승계와 관계된 부분, 네 번째가 법인 운영과 관계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컨설턴트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근데 뭐 대표님께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대표님 이거 배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지분 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8, 90%에 해당하거든요. 초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보다도 잘 모르시는 분이랑 거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회사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도 정비처럼 법인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는데 그거를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서 똑같은 금액으로 쓸 수 있다면 법인에는 훨씬 많은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오너 가족은 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걸러낼 수 있는 이 지식 채널로 저희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네. 대표님께서 이 컨설턴트를 잘못 고르시게 되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대표님들 컨설팅 이제 상담을 드릴 때 가장 기분이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들께서 이분이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기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뭐 돈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약속한 걸 하나도 진행 안 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관계 때문에 계약을 했든 아니면 뭐 계속 찾아와서 미안해서 계약하게끔 했든 어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대표님께서는 계약하실 때 분명한 기대치를 갖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이 컨설턴트는 그만한 지식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그런 분 만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네. 분명히 실효해약이 나고 뭐 그런 경우로 가고요. 이 업계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네, 그건 대표님도 손해시고 그 컨설턴트 분들도 손해인데 네. 그래서 잠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업계 자체가. 네. 네, 그러면 쌍방이 진짜 다 손해만 보시는 건데 네. 대표님들께서도 이 컨설턴트를 고르실 때 정말 좋은 분, 또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분과 계약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강의하고 나면 그날 정보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가장 전문가처럼 영상 찍어서 지금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구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대표님들도 워낙 베테랑 분이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영상을 보면서 구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타임 부분들을 보면서 저거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부분이 맞는 정보인지 또 분별할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대표님들이 좀 원하시는 게 또 자세한 화면이나 자료 화면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메인 업무가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점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연구소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이제 최근 뭐 상법도 많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영상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도 갖고 있는데 대표님들이 이 미팅을 하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이 미팅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인 운영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단편적으로 그냥 궁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1차 상담 때 다 명쾌하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가지입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익금을 뭐 1, 2억 빼는 거면 별 상관이 없는데 10억이 넘어가는 금액들을 빼실 때는 그것도 시간 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이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다 맞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중첩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괘씸하겠죠. 네, 그러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절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적절치를 시간에 분산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솔루션들은 네, 이제 차후에 저희 고객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가겠죠. 대표님들이 또 이런 것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세무사님들 만나고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랑 1시간 미팅하고 나서 다 해결이 돼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그럼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냐나 이거. 근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고 좀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하셨던 부분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갖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하고 파트너사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 회원사로 진행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담감을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들도 사실 창구 하나 가정집 하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표님들도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차 상담 가서 그냥 명쾌하게 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해당 대표님께서는 이제 저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확인이 되셨으니까 추후에 회사 운영하시다 보면 어떤 니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때 계약하셔도 되고요. 네. 또는 대표님께서 저희 만나보시면 다른 분들과 이 차별화가 되니까 네.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명쾌하게 다 해결해 드리니까 네. 네, 그것도 저희 영업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아마 이번 영상에서 이제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영상의 방향성 그리고 연구소의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다짐 그리고 대표님들한테 영상의 방향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다짐이라기보다 네. 텍스트라 연구소의 뭐 저나 또 PD님이나 또 세무사님들이나 가장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55, 됐는데요. 늘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하면서 인생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가 가는 방향은 늘 똑같아요. 정직하게 서비스하고 제대로 서비스하면 언젠가는 신뢰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19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들께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는 좀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소장님께서 못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제 의지로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들이 근데 만나서 소장님 어떤 분이라는 거는 그냥 만나서 첫 미팅하면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들하고 오래 관계하는 것 같고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못 보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있으시고 네네 그거는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표님들하고 어쨌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표님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표님들 구독과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